떨리는 목소리로 사장님, 저는 그저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이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차가운 룸살롱의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동정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들도 데리고 와요. 절망의 끝에서 내민 구원의 손길. 하지만 그것은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절박한 선택이 불러온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과연 정자 씨는 지옥 같은 시련을 딛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0년대 초겨울, 서울 변두리의 좁은 단칸방. 새벽 5시, 이정자는 차가운 장판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얗게 입김이 나왔죠. 연탄을 아껴야 해서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8살 딸 지우와 10살 아들 민수가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움직였죠. 병원에서 남편의 임종을 지킨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34살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정자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3년간 암과 싸우며 쌓인 병원비는 1억 2천만 원. 당시로서는 집 서너 채 값이었죠. 남편의 형제들은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며 등을 돌렸고, 친정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부엌으로 나간 정자는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이는 쌀독에는 겨우 한 줌 정도의 쌀만 남아 있었죠. 냉장고라고는 없는 집, 김치 항아리에도 김치는 이미 동이 나 있었습니다. 정자는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많이 부어 양을 늘렸지만 세 식구가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엄마, 배고파요. 민수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정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죽 끓여줄게. 하지만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죽이 오늘 먹을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요. 아침을 먹은 후 정자는 낡은 구인 광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중졸학력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정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식당 종업원, 파출부, 공장 직공. 하지만 어린 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처지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광고 하나. 룸살롱 주방보조 급구, 경험 무관, 급여 우대. 정자는 망설였습니다. 룸살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급여 우대라는 문구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자는 아이들을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종로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번화한 종로대로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나오는 어둑한 골목. 낮인데도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건물들이 즐비했죠. 황금마차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서 정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배 연기와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붉은 벨벳 소파들이 놓인 홀은 낮인데도 어두컴컴했죠. 누구세요? 진한 화장을 한 여자가 정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 주방 일 광고 보고 왔는데요.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방은 홀과는 달리 밝은 형광등 아래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접시 닦기, 안주 준비, 청소. 정자는 묵묵히 일을 배웠죠. 월급은 다른 곳보다 2배는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일을 시작한 지 보름째 되던 날 밤, 정자가 홀에 안주를 나르던 중이었습니다. 아가씨, 이리 좀 와봐. 굵은 목소리가 정자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죠. 종로 일대 의약품 도매상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한 박종철 사장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아깝네. 이런 곳에서 접시나 닦고 있기엔. 종철의 눈빛이 정자를 훑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종철이 팔을 잡았죠. 잠깐 얘기 좀 해요. 나쁜 얘기 아니니까. 그날 밤 종철은 정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종로가 약국거리의 큰 건물주이자 사업가인 자신이 왜 이런 곳에 오는지,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식어 있는지를요. 정자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자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춥다고 서로를 껴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들 곁에 누웠습니다.
주머니 속 종철이 준 팁 봉투가 묵직했죠. 그 돈이면 쌀을 사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아침, 정자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종철이 준 돈으로 쌀과 김치, 계란을 살 수 있었죠. 오랜만에 배불리 먹는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오늘 밥 진짜 맛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정자는 다시 한번 결심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은 지켜내겠다고. 룸살롱에서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종철은 거의 매일 저녁 황금마차를 찾았죠. 그리고 항상 정자를 불러 안주를 나르게 했습니다. 다른 종업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정자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종철이 정자를 조용한 룸으로 불렀습니다. 정자 씨, 이제 그만 숨기지 말아요. 당신이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종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마담한테 들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고. 병원비 빚까지 있다면서요. 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죠. 저는 그저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종철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죠.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 도와주게 해주세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종철은 물러서지 않았죠. 동정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당신이요. 종철은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정한 정략 결혼으로 만난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두 아들은 어머니를 닮아 아버지를 돈줄로만 생각한다고.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고 했죠. 정자 씨,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들도 데리고 와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종철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자는 믿을 수가 없었죠. 사장님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아내와 별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부부 관계를 끝내고 싶어요. 정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유혹을 느꼈죠. 매일 밤 추위에 떨며 자는 아이들,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 종철의 제안은 달콤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죠.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왜 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할까? 죽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거지라고 놀려요. 구멍난 운동화 신고 다닌다고. 지우도 거들었죠. 저도 선생님이 급식비 언제 낼 거냐고 물어봤어요. 정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다시 종철을 만났습니다. 정말 저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나요? 종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내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진 적이 없어요. 당신과 아이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정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아이들에게는 절대 함부로 하지 않기. 둘째, 사장님 가정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후에 들어가기. 셋째,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세요. 종철은 정자의 당당함에 오히려 더 끌렸습니다. 약속할게요. 모든 조건을 지킬게요. 일주일 후, 종철은 약속대로 아내와의 이혼 협의를 시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내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죠. 재산 분할 문제로 싸움이 길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불안했지만 이미 발을 들여놓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종철의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죠. 이혼 서류를 받아든 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종철은 망연자실했고 정자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정자는 두 아이를 데리고 종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종로호가 약국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위의 대저택. 대문을 들어서자 대리석으로 된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는 순간 정자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죠. 마치 이곳이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듯이. 종철의 두 아들 18살 준혁과 16살 준서가 계단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대저택에서의 첫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정자와 아이들에게 배정된 방은 3층 끝 복도의 작은 방이었죠. 종철은 잠시만 이 방을 쓰라고 했지만 그것이 영구적인 배치임을 정자는 직감했습니다. 한밤중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준혁과 준서의 속삭임이 들렸죠. 전현들을 어떻게든 내쫓아야 해. 엄마 원수를 갚아야지. 다음 날 아침 정자가 부엌에 내려가자 파출부 김씨가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사모님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식당으로 가세요. 정자는 어색하게 식당으로 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준혁과 준서가 앉아 있었죠. 우리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준서가 비웃었습니다. 지우와 민수는 무서워서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종철이 내려와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정자 씨는 이 집의 안주인이다. 너희들도 예의를 지켜라. 하지만 종철이 회사로 떠나자마자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죠. 준혁은 민수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위협했습니다. 내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 너희는 살인자 가족이야. 더 충격적인 일은 지우에게 일어났습니다. 10살이었지만 또래보다 성장이 빨랐던 지우는 이미 가슴이 나오기 시작했죠. 준서는 틈만 나면 지우에게 접근했습니다. 너 몸매가 꽤 좋네? 엄마 닮았구나. 어느 날은 지우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구경 좀 하자.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죠. 정자는 종철에게 이 상황을 호소했지만 종철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애들이 적응을 못해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죠. 준혁과 준서는 아버지 앞에서만 조용했고 종철이 없을 때는 노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혁이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죠. 우리 집에 들어온 여자가 엄마를 죽였어. 그 여자 딸도 이상해. 룸살롱에서 일하던 여자 딸이니까. 지우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외모 때문에 더욱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죠. 어느 날 오후 정자가 시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준서가 지우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정자가 다그치자 준서는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저 애가 방에서 옷 갈아입는 거 말이에요. 정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종철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준서가 지우를 성희롱하고 있어요. 당신 아들들이 우리를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고요. 종철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내가 준서를 혼내겠어. 하지만 정자 씨도 이해해줘. 애들이 엄마를 잃은 충격이 커서. 정자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과연 거리에서의 삶보다 나은 것일까? 적어도 가난했을 때는 아이들의 순수함이라도 지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위협받고 있었죠.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살던 집은 빼앗겼고 빚쟁이들은 여전히 정자를 찾아다녔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면서 지우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저보고 이상한 애라고 해요. 정자는 딸을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준혁과 준서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민수의 교과서를 찢어놓고 또 어느 날은 지우의 교복에 먹물을 뿌렸죠. 하지만 증거를 남기지 않았기에 종철에게 말해도 우연의 일치라고 넘어갔습니다. 파출부와 운전사까지 준혁 편에 서서 정자 가족을 무시했죠. 절정은 지우의 12번째 생일날 일어났습니다. 정자가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준서가 지우에게 다가왔죠.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어? 아, 참. 내 엄마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처럼 돈이나 받고 싶나? 그 순간 지우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 너희 엄마가 약해서 죽은 거잖아.
준혁이 달려와 지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감히 우리 엄마를 욕해. 민수가 누나를 보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정자가 말리려 했을 때 준서가 지우의 교복 단추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렇게 큰 가슴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 바로 그때 종철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냐? 종철의 호통에 준혁과 준서는 놀랐지만 이내 반항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여자들을 데려와서 엄마가 죽었어요.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 밤 대저택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종철은 아들들을 심하게 꾸짖었지만 그들은 전혀 뉘우치지 않았죠. 오히려 정자 가족에 대한 증오심만 더 커졌습니다. 정자는 지우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우가 가출을 시도한 것이었죠. 다행히 대문 앞에서 붙잡았지만 지우의 눈에는 이미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요. 차라리 거리에서 사는 게 나아요.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종철은 내가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정자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화려한 감옥에서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우의 가출 시도 이후 정자는 딸을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14살이 된 지우는 이미 많이 변해 있었죠. 성장이 빨랐던 지우는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고 그 미모는 학교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키는 168cm에 가까웠고 얼굴은 연예인 못지않게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한 여자가 지우에게 명함을 건넸죠. 학생, 혹시 연예인에 관심 있니? 우리 기획사에서 신인을 찾고 있는데.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정자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지우야, 그런 쪽은 위험해. 나쁜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지우는 간절했죠. 엄마, 저 여기서는 더 못 살겠어요.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결국 정자는 지우와 함께 그 기획사를 찾아갔습니다. 번듯한 사무실과 전문적인 분위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죠. 면접을 본 결과 지우는 즉시 합격했습니다. 이런 비주얼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게다가 끼까지 있네요. 기획사 대표는 흥분했죠. 곧바로 프로필 사진 촬영이 잡혔고 지우는 선화예고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첫 광고 촬영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명 음료 회사의 광고였는데 촬영 감독이 지우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가슴 라인이 더 드러나게 상의를 벗어봐. 이 광고는 섹시 컨셉이야.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때 광고회사의 고위 간부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한 몸매네. 나이에 비해 정말 성숙해. 그는 노골적으로 지우의 몸을 훑어보았죠. 저녁에 시간 있니? 광고계에서 성공하려면 인맥이 중요한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지우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상황이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건. 간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회를 거절하는 거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영리해야 해. 그는 지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촬영장을 뛰쳐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정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정자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생존을 위해 비슷한 상황을 견뎌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으니까요. 며칠 후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 양이 광고 촬영을 망쳤다고 들었어요. 이런 식이면 계약 해지밖에 없습니다. 지우의 꿈은 그렇게 무너졌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실을 학교에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이지우가 광고 촬영하다가 옷벗으라는 소리 듣고 도망쳤대. 역시 그런 집안 출신답지. 악의적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지우는 학교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죠. 절망에 빠진 지우는 점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자는 지우가 몰래 집을 나가는 것을 발견했죠. 지우야, 어디 가니? 그냥 좀 바람 쐬러요. 하지만 정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자가 지우를 따라가 보니
지우는 종로 뒷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일했던 그 거리였죠. 지우는 한 룸살롱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학생 혼자야? 알바 구하니? 문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지우에게 말을 걸었죠. 정자는 뛰어가 지우를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안 돼, 절대 안 돼. 지우는 엄마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이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때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 출입하려 한다고 신고한 것이었죠. 지우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정자는 보호자로서 함께 갔습니다. 다행히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우는 보호 조치만 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종철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정자 씨, 지우가 그런 곳에 갔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종철은 충격을 받았죠. 정자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준서의 성희롱, 학교에서의 따돌림, 무너진 꿈들을. 종철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죠.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내 아들들이 그렇게까지. 미안해.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준혁과 준서는 여전히 정자 가족을 적대시했고 이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혔죠. 지우는 그 사건 이후로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정자는 딸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정자를 짓눌렀죠. 어느 날 정자는 지우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나도 엄마와 같은 길을 가려 했다. 이 집을 나가고 싶다. 아니,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정자는 일기장을 들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 거대한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종철의 보호 없이는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나은 선택일까요? 경찰서 사건 이후 종철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준혁과 준서는 여전히 반항적인 표정이었죠.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냐? 종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다.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야. 준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엄마 죽인 여자들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세요? 종철의 손이 떨렸죠. 너희 엄마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지우의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발각된 것이었죠. 민수가 우연히 발견하고는 정자에게 알렸습니다. 엄마, 누나 방에 이상한 게 있어요. 정자는 경악했습니다. 카메라는 옷장 안쪽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죠. 종철은 이번에는 정말로 분노했습니다. 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준서는 뻔뻔하게 대답했죠. 그냥 재미로요. 저 애가 뭘 하나 궁금해서. 종철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지만 준혁이 동생을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저 여자들을 내보내야죠. 엄마가 죽은 이 집에 엄마를 죽인 여자가 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철은 좌절감에 빠졌죠.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종철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한, 당신 아들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종철은 정자의 손을 잡았죠. 안 돼. 내가 해결할게. 아들들을 기숙사에 보내든 유학을 보내든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종철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이었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종철이 입원하자 집안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의 사업을 임시로 맡게 되었고 집안에서도 실권을 잡았죠.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야. 준혁은 정자에게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은 한 달 안에 나가. 그동안 아버지가 준 돈도 다 토해내고. 정자는 막막했습니다. 종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병원에 가서 종철을 만나려 했지만
준혁이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 당신 같은 스트레스 요인은 접근 금지야. 정자와 아이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준서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준서가 술에 취해 지우의 방문을 두드렸죠. 야, 나와봐. 놀아주자. 지우는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막으려 했지만 준서는 거칠게 밀쳤죠. 당신이 뭔데 나를 막아? 곧 쫓겨날 주제에. 그러던 중 충격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정자를 불러 말했죠. 당신이 아버지와 맺은 관계를 끝내고 조용히 떠난다면 생활비를 주겠어. 단, 지우는 놔두고 가야 해.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준서가 지우를 마음에 들어해. 지우만 남긴다면 당신과 아들은 편하게 보내주지. 정자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미쳤어요? 내 딸을 팔라고요? 준혁은 차갑게 웃었죠. 팔라는 게 아니야. 좋은 조건이잖아. 준서와 결혼하면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고 당신도 다시 이 집에 올 수 있어. 그날 밤 정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마다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들은 문자 그대로 감금된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도망가면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죠. 지우는 점점 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엄마, 차라리 저를 두고 가세요. 저 때문에 엄마와 오빠까지 고생하잖아요. 정자는 딸을 꼭 안았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야. 절대 너를 두고 가지 않아. 일주일 후 기적처럼 종철의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종철은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경악했죠. 준혁이 그런 짓을? 준서가 뭘? 종철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의사가 말렸습니다. 아직 위험합니다. 최소한 한 달은 더 입원하셔야 해요. 정자는 병원에서 종철을 만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떠날게요. 종철은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안일했어.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종철의 여동생이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것이었죠. 오빠의 상태를 듣고 달려온 여동생은 조카들의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이야? 아버지가 아프신데 이런 짓을. 여동생은 정자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준혁과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기 시작했고 정자 가족을 상대로 무고한 소송을 제기했죠. 저 여자가 아버지를 꼬드겨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고 정자는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종철의 여동생 박정희 씨 집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그녀도 조카들의 압력을 받고 있었죠. 언니, 미안해요. 준혁이가 저희 남편 사업까지 건드리겠다고 협박해서. 정자는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다시 갈 곳을 잃게 된 것이었죠.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종철이었습니다. 정자 씨, 나 퇴원했어. 지금 당장 만나야 해. 목소리에 급박함이 묻어났죠. 정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종철은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어. 준혁과 준서를 상속에서 제외시킬 거야. 종철의 말에 정자는 놀랐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아니야. 내 아들들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났어. 특히 준서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야. 종철은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정자와 지우, 민수에게 남기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사실이 준혁과 준서에게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쳤어. 저 여자한테 홀렸어. 준혁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 법정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고 정자가 아버지를 조종했다고 모함했죠. 하지만 종철은 법정에서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 아들들은 인간성을 잃었습니다. 정자 씨와 아이들이야말로 내 진짜 가족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종철의 지원으로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고 그곳에서는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죠. 지우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공부에도 열중했습니다. 선화예고에 재입학해서 음악을 계속하고 싶다는 꿈도 다시 꾸기 시작했죠.
하지만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준서가 나타났죠. 지우야, 오랜만이네. 많이 예뻐졌구나. 지우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준서는 비열하게 웃었죠. 가족끼리 무슨 신고야? 아직도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16이 된 민수는 누나를 지킬 만큼 성장해 있었죠. 누나한테서 떨어져 민수는 준서와 맞섰습니다. 준서는 코웃음을 쳤지만 민수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물러났죠. 좋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로부터 며칠 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준혁과 준서가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정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었죠. 다행히 이웃의 신고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정자 가족은 극도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종철은 즉시 경호원을 고용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재판은 정자 가족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판사는 종철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고 판단했고 유언장도 유효하다고 인정했죠. 준혁과 준서는 최소한의 유류분만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자 가족이 승리한 것이었지만 준혁과 준서의 증오는 더욱 깊어졌죠. 어느 날 종철이 정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로 가서 살아요.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정자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서울에서는 계속 준혁과 준서의 위협을 받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지우와 민수도 찬성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죠.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지우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 가면 법을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정자는 딸의 성장한 모습에 눈물이 났죠.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오히려 지우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 종철은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정자 씨와 아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과한다면 유언장을 다시 고려하겠다. 하지만 준혁과 준서는 여전히 거부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엄마의 원수와는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없어요. 종철은 슬픈 눈으로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준혁과 준서는 분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죠. 부자의 연은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날 아침, 정자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막막했던 그날부터 종철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날, 그리고 지옥 같았던 대저택에서의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죠?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그래, 이제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제주도의 새집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대리석 저택과는 달리 따뜻한 나무 바닥과 큰 창문들로 가득한 집이었죠. 지우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철은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죠. 정자가 직접 구운 빵과 케이크를 팔았고 지우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제주도의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친구들 앞에서 지우는 그저 평범한 17살 소녀일 수 있었죠. 학교 축제에서 노래를 부른 지우는 단숨에 학교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대단해. 꼭 가수가 될 것 같아. 친구들의 응원에 지우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죠. 서울에서 온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종철에게 물었습니다. 박종철 사장님이시죠? 서울에서 있었던 가족 간의 재산 분쟁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종철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죠. 며칠 후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재벌가의 막장 드라마 후처와 자식들의 재산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정자와 지우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준혁과 준서가 언론에 흘린 정보였죠. 평화롭던 제주도 생활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지우의 학교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이지우가 그 기사의 주인공이래.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죠. 지우는 다시 한번 고립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도 결국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과거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우를 불러 말했죠. 지우야,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의 너야. 몇몇 진정한 친구들도 지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기사 따위 믿지 않아. 우리가 아는 지우는 착하고 재능 있는 친구야. 정자도 카페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손님들이 있었지만 정자의 진심 어린 서비스와 맛있는 빵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보기엔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그런 와중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서가 마약 소지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죠. 분노와 좌절감에 빠진 준서는 결국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준혁도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종철은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더 이상 아들들을 도울 수는 없었죠. 어느 날 지우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주도 음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지우에게 서울의 유명 음악 프로듀서가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지우 양의 노래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음악을 해보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건전한 기획사였고 계약 조건도 투명했습니다. 정자는 걱정했지만 종철이 말했습니다. 지우가 원한다면 도전해봐야죠. 이제 지우도 충분히 강해졌어요. 지우는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죠. 엄마, 이번에는 제가 조심할게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20살이 된 지우는 서울로 올라가 본격적인 가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힘든 연습생 생활이었지만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지우를 강하게 만들었죠. 지우의 노래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1년 후 지우는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데뷔곡 두 번째 삶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죠. 많은 사람들이 지우의 진솔한 노래에 감동했고 곡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했을 때 지우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상을 저희 엄마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엄마, 정말 사랑합니다. 방송을 보던 정자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죠.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도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저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될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정자는 두 아이가 고통을 딛고 멋지게 성장한 모습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준혁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정자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당신들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지만 사과는 하고 싶었습니다. 정자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증오했던 사람에게서 온 사과. 하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지우와 민수가 행복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종철이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하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잖아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주도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정말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5년 후 지우의 첫 단독 콘서트 날, 공연을 앞두고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나 지금 목소리에 정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죠. 준서였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어디 있어? 5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 내 차례야. 준서의 손에는 무언가 번뜩이는 것이 들려 있었죠. 정자는 본능적으로 딸을 지키려 했습니다. 준서야, 제발 이러지 마. 지우는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어. 하지만 준서는 비웃었죠. 새 삶,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그때 지우가 분장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준서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왜 여기 있어요? 준서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너를 만나러 왔지. 교도소에서 매일 너를 생각했어. 우리 엄마가 죽은 날부터 시작된 이 악연, 오늘 끝내자. 민수가 달려왔지만 준서가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지우만 데리고 가면 돼.
공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경호원들이 출동했지만 준서는 지우를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엄마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모든 걸 잃었다고 준서의 절규가 대기실을 울렸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준서 씨, 우리도 피해자예요. 서로 상처 주는 건 그만해요. 그 순간 종철이 나타났습니다. 준서야, 칼을 내려놔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아버지를 본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아버지는 날 버렸잖아요. 이 여자들을 위해 친아들을 버렸어요. 종철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거야.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칼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 준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복수심과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보였죠. 바로 그때 준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준서야, 그만해. 형의 모습에 준서는 더욱 흥분했죠. 형도 배신자야. 저 여자들 편을 들다니. 준혁이 동생에게 호소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이런 널 보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준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죠. 준서 씨, 저도 엄마를 일찍 여의었어요. 아니, 살아계시지만 이 일로 너무 고통받으셨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긴장된 대치가 계속되던 중 갑자기 정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서야, 나를 찔러. 내가 원한다면 나를 찌르고 이 악몽을 끝내. 모두가 놀랐고 준서도 당황했죠. 뭐라고? 정자는 준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 자리를 차지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지우는 놔줘. 내 딸은 아무 죄가 없어. 정자의 진심 어린 모습에 준서의 칼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안 돼. 지우가 울부짖었지만 정자는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준서야, 내 엄마도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이미 충분히 불행했잖아. 여기서 멈추자.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칼을 든 손이 무력하게 내려왔죠. 왜 이제 와서?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고 준서는 저항 없이 연행되었습니다. 떠나면서 그가 중얼거렸죠. 미안해요. 엄마. 사건이 정리된 후 지우는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안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무대에 선 지우는 말했죠. 이 노래를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바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하고 용서받을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우가 부른 용서라는 노래에 관객들은 숨죽였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모르는 관객들도 지우의 진심 어린 노래에 감동했죠. 정자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종철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 오늘 보여주신 용기의 감